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SJ파트너스의 하서정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서정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양도세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전자발찌 착용자가 이사를 왔어요. 살아생전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아버지. 횡령 또 횡령.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 주는 시간이죠. 수요일에는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소송 팁 을지로 시간입니다.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변호사님 오늘 알려주실 법은 뭔가요? 네, 오늘은요 최근에 법원 공무원이 법원의 공탁금을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징역 1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를 받은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 사안이 화제가 됐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공탁금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공탁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변호사님 우선 공탁금 제도가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짚어주시죠. 네, 공탁이란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품을 국가기관, 즉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금전 거래를 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갚으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약속한 때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일 때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해당 채무금 또는 물품을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네, 금전, 유가증권, 그 밖에 물품 등의 공탁이 가능하다고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외화나 농산물 등도 공탁이 가능한가요? 네, 일반적으로는 금전을 가장 많이 공탁하기 때문에 금전 공탁이 곧 공탁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금전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률이 인정하는 그리고 이제 국가에 통용되는 통화를 우리나라 통화에 한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외화의 경우에는 공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금전 공탁은 아니고요. 물품 공탁에 해당되게 됩니다. 또 외화뿐만 아니라 유가증권도 공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가증권 은 주식, 채권,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권으로서요. 증권상에 기재된 권리의 행사 이전 등에 있어서 증권의 소지나 교부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국내에서 유통이 가능한 증서여야 합니다. 그 밖의 물품은 인간이 지배할 수 있는 유체물을 말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보관하기에 적합한 그런 물품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이제 금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농산물인 경우에는 쉽게 부패하고 상할 수 있고 또 닭 이런 가축도 당연히 이제 급여 먹이를 줘야 된다든지 이렇게 보관하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런 물품은 시장에서 팔아서 환가해서 공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물품 자체로는 공탁하시기 어렵습니다. 네, 공탁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실무상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공탁은 무엇인가요? 네, 실무상 아무래도 가장 진행이 많이 되는 것은 변제 공탁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변제 공탁이라고 하면요, 채무자가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또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공탁소에 변제 공탁을 하면은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채무가 소멸되게 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대여금, 보증금 사건의 경우에는 변제 공탁을
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또 흔한 것이 형사공탁입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에게 공탁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피해자가 신상을 알리지 않거나 피해자의 신상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피해자를 위한 변제 공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하는 것이요. 이제 소송을 진행하실 때 보전 공탁이나 또 강제 집행 정지를 위해서 하시는 담보 공탁이 있습니다. 담보 공탁은 일반적으로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내가 얼마를 공탁해야 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 가압류를 하는 경우에는요, 대략 청구 금액의 40%를 공탁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법원이 내리게 되고요. 또 강제 집행 정지를 원한다 라고 한다면은 담보 공탁을 할 때 거의 판결금 전액을 다 공탁을 해야만 공탁을 받아줍니다. 이 밖에는 기타 채권이 압류되거나 압류 경합을 할 때 채무자가 진행하는 공탁인 집행 공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순 자산을 보관하는 목적으로 보관 공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허위 진술 등의 일정한 이제 사유가 발생할 때 법원의 결정으로 몰치할 수 있도록 하려고 몰치 공탁을 하기도 하고요. 변제 공탁과 집행 공탁을 하나로 합해서 혼합 공탁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 변제 공탁의 경우 공탁 금액이 부족해서 일부만 공탁한 경우에는 해당 공탁이 무효가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원칙과 예외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반드시 무조건 무효가 된다는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무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수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주 경미한 정도로 변제해야 될 그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다, 이렇게 이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일부 유효로 인정되는 예도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요, 변제 공탁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그리고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진행돼야 된다라고 판시를 했었습니다. 다만 그 채무액에 대한 이제 공탁이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리고 채권자가 이를 수락했다라는 사정이 있을 때는 유효로 인정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에 대해서 공탁을 했는데 그 채무자가 주장하기를 이 채무는 계속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그 채무의 여러 가지 채무의 집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를 공탁했지만 그 전체가 다 변제가 안 되더라도 여러 가지 채무의 집합이기 때문에 그 일부에 대한 채무로서는 효력이 인정돼야 된다라고 주장하자 그 또한 효력이 없다. 그렇게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근소한 일부의 차이가 아닌 이상은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는 한 일부 공탁은 효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공탁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하나씩 그 절차를 짚어주시죠. 네, 공탁은요, 먼저 신청, 그리고 접수, 심사, 그리고 공탁물 납입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우선 공탁을 신청하려고 하는 분은요, 공탁서 2통을 작성을 해서 첨부 서면과 함께 관할 공탁서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탁소에서는 접수해서 심사한 후에 공탁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심사 결과 공탁을 수리할 것으로 인정을 한 때에는 제출한 공탁서 중 한 통에 공탁을 수리한다는 내용과 공탁물 납입 기일 등을 기재해서 공탁자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공탁자는 납입 기일까지 공탁서를 제시하고요. 공탁물을 납입하면 공탁서의 영수증 란에 공탁물을 납입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탁서를 돌려받습니다. 이것으로 공탁이 성립이 되고요. 그 받은 공탁서는 공탁자가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전자공탁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탁 신청이 가능하지만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공탁서를 방문을 해야 할 텐데요. 관할 공탁소가 너무 먼 지역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원칙적으로 변제 공탁인 경우에는요,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서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외국인이라든지 재외국민이라든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그런 채무자도 채권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원래 채권자의 주소나 영업소에서 이행하기로 되어 있는 그런 채무를 다른 법령이나 다른 당사자 간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소에서 공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공탁 당사자가 관할 공탁소와 아주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에도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제 공탁소를 관할 공탁소를 방문해서 공탁 업무를 처리하기가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관할 공탁소 이외에도 공탁소에서 금전인 경우에는 금전 변제 공탁 신청과 금전 공탁 금지 공탁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는 관할 공탁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탁 신청 그리고 이제 공탁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는 금전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업무를 처리하실 수 없습니다. 네, 금전에 관해서만 처리를 하실 수 있고요. 방문 공탁은 공탁하는 물건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공탁도 동일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그 전자 공탁은요, 네. 오로지 금전 공탁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전 공탁이라 할지라도 그 5천만 원 이하의 공탁 사건인 경우에 지급 청구가 가능하고요. 그 이상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전자 공탁으로는 하실 수 없고요. 관할 공탁소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신청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전자 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만약에 열람을 하시려고 한다거나 사실 증명 청구 그리고 이의, 정정, 취하 신청을 하는 것은 방문을 하셔서 가능하고요. 실물을 거래해야 되는 유가증권, 물품을 거래하실 때도 전자 신청은 어렵습니다. 네. 공탁금은 그럼 언제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회수를 할 때도 거쳐야 할 절차가 따로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회수를 할 때도 공탁자가 공탁을 할 때와 거의 절차는 비슷하고요. 언제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자면요. 공탁자가 공탁을 완료하면 수령자는 이를 이제 회수 신청해서 출급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공탁금 수령 또는 그 회수 청구를 하실 때는 역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첨부 서류가 있다면 첨부 서류도 같이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공탁관은 이를 접수해서 심사한 후에 공탁물 지급 청구에 대한 인가 여부를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수리가 결정이 되면요. 신청인에게는 인가를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청구인은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 신청서를 출력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출력을 하셔서는 제출을 하고 출급을 이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공탁되어 있는 공탁금을 수령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신청인이 지급 청구서 작성을 하실 때 수령 방법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을 받도록 신청을 하고요. 또는 관할 공탁소에 공탁금 보관 은행에 지점을 방문해서 창구에서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공탁금에는 이자도 붙기는 합니다. 이자까지 붙는군요. 그러면 뭐 이자의 이율은 어느 정도나요? 네, 근데 연 0.001%이기 때문에 사실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원금 지급할 때 같이 함께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채권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공탁물이 금전일 경우에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 청구 또는 회수 청구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의 기간이 소요가 되면요. 이를 행사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이유로 공탁물 출급 청구권 또는 회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멸이 되게 되면은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되게 되는데요. 시효의 기산일은 변제 공탁을 출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공탁 통지서를 송달받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출급 청구권을 행사하셔야 되고요.
공탁자가 회수 원인이 있다면요, 회수할 수 있는 그때로부터 공탁일로부터 10년 내에 회수 청구권을 행사하셔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공탁의 반대급부 또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또는 반대급부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 또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1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탁금 신청 및 출금 관련 서류는요,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다름이 아니고 2달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네. 이제 주택 공시가가 3억 2,700 나오고, 그리고 은행 예금이 2군데 합쳐가지고 5천만 원이 조금 안 돼요. 네네.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상속세는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제 궁금한 게, 네.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자녀가 셋인데, 장남은 상속포기 신청해서 확정이 된 상태고, 네. 어머니하고 이제 저하고 여동생 셋이서 이제 공동 명의로 이 주택을 이제 등기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네네. 요거를 이제 어머니가 공동 상속인 대표를 해가지고 나중에 3년 이상 보유에 살게 되면 매매하게 되면 양도세 면제가 가능할까요? 네, 지금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 상속과 관련해서 이제 어머니와 형제 간 상속 절차를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그럼 세금 문제 네네. 절세하는 방법이 궁금해서 연락 주신 거죠? 네네. 네, 옆에 하서정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상담드릴 하서정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질문해 주신 부분이 이제 그 상속인이 어머니, 그다음에 상담자님, 그리고 이제 그 포기하신 분을 제외하고는 그 네. 여성 그 누나인가요, 동생인가요? 어쨌든 한 분이 더 자녀분이 여동생이요. 여동생분이 계신데, 그렇다면은 어머니 이렇게 해서 세 분이 상속인이 될 텐데, 이 중에서 어머님이 대표 상속인, 근데 공동 상속인 중에 대표 상속인으로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를 하면은 그 양도세가 면제 또는 절세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질문의 뜻을 제가 조금 더 여쭤보자면요. 네. 공동 상속인들의 대표 상속인이라고 하시는 것이 지금 다가구 주택이라고 했나요? 그렇죠. 다가구 주택이죠. 네, 다가구 단독주택인데 이제 단독주택인가요? 어쨌든 그 주택의 상속을 다른 분들은 다 포기를 하시고 뭐 예금은 네. 상속하시더라도 뭔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서 그 부동산의 그 주택에 대해서는 오로지 어머님한테만 명의를 넘긴다, 이런 뜻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모두가 공평하게 그 어머니, 지금 상담자님, 여동생분 다 상속을 받되 대표자를 어머님으로 지정한다는 뜻인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세 사람이 네. 이제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하는데, 네. 일단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상속인 대표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된다 조건이죠. 네. 그런 경우에는요, 사실은 대표를 지정한다라는 거는 이제 매매를 할 때, 그때의 네. 뭔가 그 상호 간에 그 편의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렇죠. 네. 그 대리인을 지정하는 거예요. 지금 네네. 상담자님과 여동생 분들이 그 매매
그 현장에 나타난다거나 이러지 않고 의사 표현에 대해서 직접 하지 않고 어머님을 대표로 내세워서 어머님이 그 두 분의 의사도 같이 표시를 한다 이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네네, 누군가를 상속인을 대표로 누구 지정을 한다고 해서 상속세나 양도세나 이런 세금 관계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재산에 대해서 취득하고 그다음에 양도하면서 거기에 양도에 대한 그 이득을 얻는 부분은 모두가 네. 똑같이 공유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금전적인 이익이 있든 재산상의 이익이 있는 곳이 있다면은 거기에는 당연히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대표를 지정을 한다고 해서 세금이 면제가 되거나 더 감면이 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양도로 인해서 얻는 이익도 어머님한테서 오로지 그 한정이 되어서 취득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 주택을 오로지 어머님만 소유한다. 즉, 그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서 어머님이 이 주택을 전부 다 소유한다라는 그 정도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그런 효과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이제 공동으로 상속하시게 되면 어머님의 양도세와 그 다른 두 분의 그 양도세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대표로 지정을 하든 아니면 대표를 지정하지 않든 그 세 분이 공동 상속한다는 점에서는 양도세가 그 총액에 대해서는 전혀 달라지지 않고요. 네. 그래서 대표를 지정한다 이건 전혀 의미가 없고 그와 같은 정말 양도세만을 위해서 법률 효과를 이제 내기 위해서는 상속인을 오로지 어머니로 이제 몰아주셔야 되고요. 그러지 않겠다라고 한다면은 좀 다른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머니를 그냥 단독으로 네. 자녀들이 포기를 하고 어머님만 상속인을 받게 되면은 이건 나중에 매매할 때 양도세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근데 지금 이제 또 모든 상속을 다른 자식들은 다 포기하고 어머님만 해라 이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 상속재산은 이제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서 이 주택은 어머니의 명의로 어머니가 다 가져가고 예금이 아까 한 5천만 원 정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금은 다른 자녀분들이 가져간다 이렇게 협의하시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면제받는 효과를 충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어머님은 지금 아버님과 함께 계속 거주하셨던 동일 세대원이시잖아요. 아버지가 아마 세대주셨을 거고 그리고 어머님은 세대원으로 있었을 것인데 그렇죠? 혹시 그러면 다른 지금 상담자님과 여동생분은 어떠세요? 각기 따로 사셨는지. 네. 각자 주택은 가지고 있어요. 각자 그러면은 다 세대주가 다 따로 있고 동일 세대원이 아니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상담자님이 그 주택을 가져온다. 그러면은 취득한 시점이 아버님이 돌아간 그 상속 개시 당시 그때가 취득 시점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건 여동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시점으로부터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에 대해서는 취득 시점이 너무 짧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시점이 짧기 때문에 양도세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세법이 적용이 되고요. 지금 어머님이 보유를 하신다면 아버님이 처음부터 보유하셨던 그 시점부터 인정을 받기 때문에 양도세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그 부동산을 전부 이제 단독 상속 받으시는 걸로 하고 그러면은 그 아버님이 보유하던 시기부터 기산을 하게 되면 양도세를 충분히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어머니 단독으로 그냥 하게 되면 네네. 양도세가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게 방법이겠네요. 그렇다면은 양도세를 이렇게 세 사람이 공동대표로 한다 그러면 이제 양도세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제 취득세 문제인데. 이제 공동으로 이제 등기 이전을 하게 되면은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제 요것도 취득세도 각자 만약에 세 사람으로 공동 등기 이전하면은 취득세도 각자 신청을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동으로 함께 그 행위를 동시에 하셔도 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사실은 개별적으로 각각 다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동 소유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제 합유나
합유 이런 것과는 다르게 공동소유는 그 지분을 개별적으로 상속받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3.5분의 1의 만큼을 지금 상담자님께서는 상속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상속을 신고하고 취득세도 이제 납부를 하시게 되고요. 만약에 공동으로 상속하실 때를 대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럴 때도 얼마간의 어떤 방법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양도세라고 하는 것은 취득 당시의 가액과 또 내가 매매를 하게 될 때, 즉 양도를 하게 될 때 그 양도 당시의 가액 간의 차액, 그것이 네. 양도에 따른 이익이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매기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공시가격이라고 들었는데 네. 상속 개시 당시의 시점에서 그 상속 신고를 하실 때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그 시세 취득하는 감정가루야. 네, 감정가로 신고를 하시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이제 그 공시가로 하면은 나중에 양도를 할 때 차액이 아무래도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런데 감정을 해서 시세로 신고를 하게 되면은 뭐 부동산 시장에 따라서 어쩔 때는 양도 내가 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그 시점보다 양도하는 시점에 그 매매가가 더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양도로 인한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아, 네. 그래서 신고를 하실 때 그것이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면은 신고를 하실 때 양도 그 감정을 하셔가지고 그 아버님 돌아가셨을 그 당시에 감정가액으로 나는 취득했다라고 상속받았다라고 신고를 하시면은 나중에 양도를 하실 때 그때 얼마가 되는 어쨌든 지금의 공시가격보다는 훨씬 그 차액이 적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네. 양도세액을 줄이시는 것이 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대원이 아니신 경우에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취득세 신고를 하러 네. 그 구청 세무과에 가면은 네. 그 담당 직원한테 얘기하면은 알아서 이 공시지가에 맞춰가지고 그 취득세 금액을 영수증 발급을 해준대요. 네. 근데 그 직원한테 네. 공시가 말고 네. 감정가 받은 게 있는데 이걸로 해달라고 그러면 해줄까요? 그거는 이제 그 실무상의 문제여서 법적으로는 당연히 가능하거든요. 아. 네. 그러면은 실무상 제가 공무원분들이 뭐 거부하거나 그러실 법적인 권리는 없으시기 때문에 받아줄 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한 행위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공동 상속 받으실 필요가 있으시다면은 네, 그 법원에 세무서에서 알아서 감정을 해서 알아서 취득 그 상속 당시 그 시가로 신고를 해주지는 않고요. 지금 네. 상담자님이 감정을 받아서 감정가액으로 공정한 그런 감정가액으로 신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제가 감정원에 부탁을 해가지고 네, 공식적인 그 주택 공시 가격 그걸 받아서 가져다가 세무 직원한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취득세를 내겠다 그러면은 계산을 해준다는 말씀이시네요. 취득세가 아니라 상속 당시예요. 상속세를 신고를 하실 때. 취득 당시에는 네. 그러니까 그 제가 시기의 지금 면에서는 순전히 제가 그러니까 그 말씀드린 절차를 거는 네. 제가 그 세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어떤 신고를 해야 된다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네네.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취득세를 낼 당시에 신고를 그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상속세에 관련해서 이제 상속을 받았다 이렇게 신고를 하시잖아요. 그때 나는 얼마의 가액의 그 주택을 상속을 받았다라는 그 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때 공시가격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네. 감정가로 시가로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아, 나중에 이제 양도세를 세무서에서 네네. 산정을 할 때는요. 상속 당시에 신고된 그걸 바탕으로 산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처음에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공시지가로 하고 네. 가격으로 하고 근데 또 취득세를 양도세를 납부를 할 때는 그때는 또 이걸 감정가로 해달라 그거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그렇겠죠. 때문에 네. 상속 그래서 처음부터 일관되게 그 감정가액으로 주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딱 그 마지막으로 질문 정리를 해서 드리면은 네. 일단은 제가 받은 주택과 예금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그 무관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일단은 이제 등기 이전을 하려면은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취득세를 그 구청 세무과에 가서 이제 취득세 내겠다라고 하면은 네네. 이거를 공시지가 말고 네. 그 제가 감정가 받아온 게 있는데 요걸로 해서 내겠습니다 하고 하면은 구청 세무과에서 그 감정가로 세금 그 취득세를 계산해서 받을 수 있나라는 것이죠. 그거는 좀 더 그 세무공무원께 문의를 하시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만약에 네. 취득세를 그 세무과 직원이 해준 대로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이제 얼마를 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취득세를 지불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양도세 생각을 해가지고 그 지금 상속세는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금액인데 자진 상속세를 신고할 때 네. 마찬가지로 그럼 공시지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동으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추천은요. 네. 그 상속세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네. 상속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라는 뜻이지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없다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다른 거래를 해도 그 부과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신고를 해서 이제 영원이다 확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속세를 신고를 이런 상속을 받았다는 신고를 하시면서 그때 감정가액으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더 제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 이 등기 이전하기 전에 상속세 신고를 먼저 할 수도 있나요? 지금 이미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이미 사실 법률적으로는 상속이 이미 이루어졌거든요. 네. 이전은 하지 않았지만. 네네. 그러면은 이게 상속세가 얼마 되지 않아서 상속세는 영원이라고 하지만 의무로 상속세 신고는 해야 되는 거군요. 네네. 안 해도 무방하지만 하는 네. 것이 사실 이제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사실 원칙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상속세를 셀프로 하려고 하니까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취득세 이렇게 공동 등기 이전하면서 취득세 부분을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가로 해가지고 처리가 된다면은 양도할 때 그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그 취득세 낸 그 증거가 있으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그 좀 유리하게 세제 혜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상속세를 신고를 해야 되겠군요. 네, 그러니까 추후에 그 양도세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머님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고요. 네. 지금 그 자녀분들 그 양도세에 대해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상속세는 지금 등기 이전 관계없이 순서에 관계없이 먼저 해도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그러면 네.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초등학생 자식을 둔 40대 학부모입니다. 최근 뒤숭숭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집 근처에 성범죄자가 이사와 전입을 마쳤다는 내용을 고지하더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자식이 등하굣길에 필수적으로 지나칠 수밖에 없는 위치였기 때문인데요. 같은 우편물을 받은 동네 학부모들도 우려스럽긴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냥 모르는 척, 아무 일 없는 척하고 사는 게 답일까요? 동네에서는 최근 이사 온 성범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다닌다는 여러 사람의 목격담까지 나왔는데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인터넷 기사를 검색해 보니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모두 전자발찌를 차게 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주로 어떨 때 나오는 건가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지는 거라면 이 사람들에게는 전담 관리자가 있는 건가요? 어떤 기관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건지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성범죄자가 인근에 살고 있다는 우편을 받고 상담자님을 포함한 학부모님들께서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떤 대응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방법이 없긴 합니다. 어쨌든 거기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직접적인 어떤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한은 네. 별다른 대응을 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주변을 지나다니실 때 자녀들을 직접 이제 데려다 주신다든지 좀 그런 밀착된 그런 보호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범죄자를 알려주기도 하잖아요. 저는 네. 검색해 보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아무래도 다시 성범죄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일 것입니다. 네. 법원에서는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고요. 그러면은 선고를 받은 그 대상자는 인근 경찰서에 가서 사진을 제출하고 또 주소지를 신고를 하면 그 내용들을 이제 법무부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 알림이라는 그런 어플에서 또 각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게 성범죄자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범죄라고 해서 모두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그럼 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어떤 경우에 나오는 건가요? 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이제 범죄가 중대할 때 중한 범죄인 경우 내려진 네. 주로 성범죄자 같은 경우는요 10년 이상의 실형을 받고 이제 그 집행을 받게 되면은 네. 그자에게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지고요. 또 이미 전자발찌를 찬 전력이 있는 자가 재범을 했을 때도 착용을 명하게 되고요. 또 2차례 이상의 성범죄로 상습성이 인정이 된다면, 그리고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한 경우에, 그리고 장애인과 같은 이런 약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했을 때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자발찌 착용자의 전담 관리자가 따로 있는지도 여쭤보셨습니다. 어떤 기관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전자발찌 착용자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 인근의 이제 위치 관제 센터에 그 전자발찌의 정보가 입력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리고 이제 보호 관찰소에서 그 자를 계속 이제 그 이동 상황이라든지 접근이 금지된 곳으로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그 전자발찌로부터 이제 수신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전담 관리 인력이 있기는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과잉해서 관리하는 인력이 너무 과다하다는 이유로 좀 문제는 생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담 관리 인력 제도가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사법경찰관이 곧바로 이제 출동을 해서 대처를 하게도 되어 있습니다. 네, 그간 전자발찌 전담 인력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졌나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도 알려주시죠. 네, 얼마 전에 그 전자발찌를 끊고 나가서 어떤 여성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랬던 네.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자발찌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 그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됐었는데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자발찌 전담 인력 1명당 좀 과밀한 곳은 15명 이상, 전국 평균은 12명 이상 정도의 그런 부담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너무 이제 과중한 것 아니냐, 또 그것 말고도 또 다른 업무도 함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가 아주 치밀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었고,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도 꼭 필요하다라는 문제 제기는 됐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 전자발찌 착용자의 거주지를 어떤 국가가 지정하는 그런
국가기관 어떤 그런 곳에서 이제 집단적으로 거주지를 뭐 수용하는 이런 안건도 나오곤 있는데 아무래도 헌법상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법안은 계류되어 있지만 그것이 법안이 이제 통과되기는 어려운 지금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많이 지적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확실한 이렇게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전자발찌 착용도 가석방 제도처럼 뭐 일정 기간 이상 모범적으로 지내면은 조기에 좀 면제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석방 제도와 같이 아주 이제 그 명령에 대해서 잘 준수하고 모범적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해 온 사람에게는 그 착용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경우에는 일부 이제 관리를 그 주소지라든지 이런 것을 항상 보고하게 하는 그런 일부 보완하는 제도는 있지만 전자발찌 착용에 대해서는 면제 완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뉴스에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되는 것 같긴 한데요. 만약 전자발찌 착용자가 해당 장치를 강제로 훼손하고 도주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 수위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전자발찌 착용자가 장치를 강제로 훼손하고 도주하게 되면은 형사 처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잠시만요. 7년 전자장치 부착법에 네. 위반이 되게 되는데요. 그 네. 위반을 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범인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잇따르면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 전자발찌 착용이 재범 예방에 효과가 있을까요? 네, 과거 이제 조사를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굉장히 실효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에는 재범률이 14.1%나 됐다고 한다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이후에는 2%로 떨어지는 무려 8분의 1 정도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범을 완전하게 차단하는 방법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현재 가석방이 된 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보석되어서 나온 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면서 전자발찌 착용자가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늘어나게 되면서 그 효과에 대해서도 약간 지금은 더 이상 효과가 없고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예방 효과에 있어서는 분명히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네, 이 상담자께서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만큼 여러모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까지 이제 이 우려가 되는 이런 부분, 예를 들면 뭐 조두순 그 출소 사건이라든지 네. 그런 위험 인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아주 무거운 이제 그 과거에 죄를 지은 전력이 있는 분들에 대한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지자체나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예산이 아주 많이 소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예산만큼 실효가 있는지도 좀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국가의 이제 그 지원, 예방, 여러 대책도 중요하지만 부모님께서도 여러 가지 이제 신경을 쓰셔서 예방을 함께 같이 이제 마음을 쓰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이렇게 더 이제 예방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큰 나머지 여성가족부에서 보내주는 신상정보 알림이를 캡처해서 막 주변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카톡 등을 통해서 이제 보내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신상정보 알림이를 캡처해서 보내는 것은 또 그 보낸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는 규정도 있거든요. 개인만 확인을 해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마음이 앞선 나머지 또 범법 행위를 새롭게 저지르게 될 수도 있으니 캡처해서 다른 사람한테 보내고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두순 사건도 말씀해 주신 대로 있었고요.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한 공포가 우리나라는 정말 더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뭐 대응할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이고 안전한 사회 안정망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부모님께서는 결혼하신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아버지는 80대 초반이시고 어머니는 70대 중반이신데요. 가부장적이고 괴팍한 성격의 아버지와 함께 사느라 어머니가 고생이 많으셨어요. 여든이 넘은 지금의 나이에도 툭하면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시고 50 넘은 자식들에게도 폭언을 일삼는 분입니다. 옛날엔 손찌검도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3남매는 자연스럽게 어머니만 챙기게 됐고 이혼하시라고 말씀도 드리는데요. 어머니는 다 늙어서 무슨 이혼이냐고 참고 살겠다고 하셨다.
하시다가 최근에는 아버지와 별거라도 하고 싶다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 부모님이 또 싸우셨는데 상속 문제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는 가족들에게만 괴팍하지 밖에 나가면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수줍은 성격입니다. 귀도 얇고요. 그러다 보니 젊은 시절 사기를 여러 번 당했습니다. 부모님이 밭일, 논일해가며 조금씩 모은 돈을 아버지가 사기 맞거나 노름으로 탕진한 적이 적지 않아요. 때문에 어머니께서 자신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아버지가 사기 맞을까봐 또 도박을 할까봐 걱정된다며 살아있을 때 미리 자식들에게 물려주자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완강히 거부하고 계세요. 본인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는 자식들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부모님 재산은 시골집 한 채와 땅 120평 정도 있고요.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선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히 어딘지는 잘 모르는데 어머님 말씀으로는 시골 오지에 있는 작은 산이어서 얼마 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모든 재산은 아버지 명의로 돼 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미리 물려주고 싶어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며 속상해 하시는데요. 명의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생전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방법이 없는 건가요? 또는 어머니가 집이나 땅의 명의를 공동 명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여러모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자, 생전에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건 증여고 또 이후는 상속인 거죠? 네, 맞습니다. 또 뭐 반드시 생전에 물려주는 것만 증여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뭐 말씀하신 그런 개념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사후에 물려주는 것도 역시 존재합니다. 사인 증여라고 해서 그래서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당사자 간의 약속, 계약으로 물건을 이제 무상으로 주는 것은 증여고요. 그런 약속이나 계약 없이 돌아가시는 것, 사망하는 것을 기화로 이제 재산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모님의 재산 형성에 어머니가 기여한 부분이 전혀 없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머니께서 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돌아가셔서 기여도를 인정하시는 경우에도 기여분이라고 하는데요. 상속에 있어서 기여분을 주장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이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쯤이면 연세를 봐서는 이미 함께 이제 부부의 연을 맺어서 혼인 생활을 유지하신 지 20년이 훌쩍 넘으신 걸로 추측이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설사 어머님이 평생 바깥 이제 활동을 하지 않으시고 집안에서 가정을 살피시면서 전업주부로서 활동을 하셨다고 해도 그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고 관리하는 데 충분한 기여를 했다고 해서 아버님 몫과 동등하게 50대 50의 그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어머니께서 기여도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들이 입증돼야 할까요? 일단 그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을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의 그 혼인 생활의 기간이 충분히 많이 경과를 했다라는 점과 본인이 이제 뭐 가정 그 경제권을 쥐고 재산을 관리했다거나 또는 살림을 알뜰하게 잘 해서 그 남편의 재산이 더 이상 이제 손실이 없도록 잘 관리했다, 유지했다, 그리고 증식하는데 도움을 줬다. 뭐 이런 자료들을 잘 제출을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머니께서 특히 염려하시는 부분이 아버지께서 사기 등으로 재산을 탕진하게 될까봐인데요. 재산을 미리 신탁 설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탁을 하게 되면은 또 한 가지 장점은 재산을 신탁을 해서 거기에 그 신탁에 따라서 나오는 수익금은 또 제3자, 즉 여기서는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녀분들에게 수익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설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버님의 처분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제약이 되고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상담자분은 어머니처럼 생전에 자식들에게 미리 증여하고자 할 때 따져봐야 할 것들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다면 미리 알려주시죠. 네, 증여를 하게 되면은 상속보다 유리한 점이요. 10년마다 그 증여 기간이 새롭게 이제 계상되기 때문에
그 10년의 그 장려 그 상속 한도, 그 증여 한도, 그 세금 공제의 한도를 10년마다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미리 계획을 하셔서 10년마다 그 충분히 자녀에게 비과세로 상속 증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잘 계획을 짜서 증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 분에게 추가로 조언해 주시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아버님의 80세가 넘으셔서 그 매 10년마다 사실 그걸 계획하기에는 좀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고요. 어머님을 위해서 이제 이혼을 권하시는 것이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버님에 대한 재산의 그 증여나 상속 문제, 그다음 어머님에 대한 증여나 상속 문제에 대해서도 따로 이제 계획을 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생법률스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하서정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